장내 미생물이 여러 물질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장기 곳곳에 가기도 하고 뇌에도 도달하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장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에 있는 미생물이 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장에 있는 애가 왜 뇌에 영향을 끼쳐요? 장에 있는 변화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장하고 뇌를 연결시키는 신경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신경이 있거든요. 이런 신경을 통해 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과 뇌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도 연관이 있다, 그래요? 지방간도 연관이 있다, 심혈관 질환, 뭐 동맥경화, 그다음에 아토피, 다예요? 자폐,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암. 그냥 싹 다 모든 인간의 모든 질병이 다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부는 아닌데 유전적 설명 안 되는 부분에서 장내 미생물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야, 이거 참 엄청난데요. 마이크로 대충 작다는 거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마이크롭 미생물이고요. 바이옴은 생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생물 생태계란 말이 쓰였다가 최근에 광고에도 나오고 학계에서도 쓰이는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바이옴 두 가지가 쓰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이것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지놈을 합친 말이에요. 더 그럼 더 포괄적인 겁니까? 네네, 맞아요. 정보를 합친 거. 네. 그러니까 미생물 전체와 바이오타와 네. 거기다가 정보를 합치면 바이옴이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인데 얘네들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유전 정보 플러스 얘네가 우리 몸에 사는 기능을 합치는 표현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이롭건 해롭건 상관없이 그냥 네네. 속에 있는 모든 거. 네, 네. 그럼 얘네들 어디에 얼마나 있어요? 분포도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수가 38조 정도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숫자는 39조. 더 많은데? 조금 더 많아요. 어떻게 세포보다 세포보다 많아요? 많아요. 미생물이? 네, 더 많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몸 곳곳에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장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도 있는 게 구강, 또 우리 피부에도 있고, 우리 뭐 생식계도 있고 다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장에 제일 많이 있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있죠. 걔네들은 이제 피부에 있는 미생물은 지방샘을 좋아하거든요. 지방을 먹고 사는 애들 많아가지고. 근데 왜 하필 여기를? 아니 왜냐면 습한 데는 다 있는 거 아닌가? 있긴 하죠. 습한 그죠? 곳에 좋아하는 애도 귀 안에. 있고, 귀 안에도 있을 거고, 코 안에도 있고. 그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세균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용어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세균이라면 안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세균은 이제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미생물 내에 세균이 있고 곰팡이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내에는 세균이 가장 많기는 해요. 뭐 우리 시민과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미생물이 뭔지를 아세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내 몸 안에 세포는 38조인데 미생물이 39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39조의 미생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언제부터 몸에서 살게 된 거죠?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엄마의 질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엄마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기 구강, 뭐 장, 피부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 나오면서. 나오면서요. 엄마 뱃속에서는 철저하게 좀 약간의 무균 상태로 얘네들이 지켜지지 않나요? 맞아요. 아기들이? 엄마 자궁 내는 묵은 상태.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미생물이 없는 상태였다가 딱 태어나면서 이제 미생물을 같이 받는다. 무균실에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쵸. 손잡이에 벌써 덕지덕지 미생물도 붙어있고.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 그 자궁을 나오는 그 길이 엄청 좁잖아요. 어머니들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묻어서 나오기는 하겠어요. 정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왕절개로 이렇게 태어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저 제왕절개 베이비입니다. 당연히 자연분만으로 나오면 엄마 질을 통과하니까 질 마이크를 받잖아요. 제왕절개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엄마 피부나 병원에 있는 환경 미생물이 정착이 먼저 돼요. 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랑 자연분만 태어난 아기랑 마이크로바이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도 하고 있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 피부한테 엄마의 질의 마이크로바이옴 발라줬더니 이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랑 비슷해졌다. 아, 신기하다. 그리고 뇌 발달 지표도 비슷해졌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르고 뭐 뇌 발달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다른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고 나중에. 근데 일단은 자연분만으로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물려받은 게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더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이 초기 정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대영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하긴 한데 그때는 안 발랐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요. 그때 우리 흙 많이 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흙 많이 퍼먹고. 네. 살려고 야 진화라 그러죠. 그 본인들이 스스로 흙을 갖다가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유독 흙 냄새를 맡고 흙 흐르고. 바르고 그러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게 다 생긴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어요? 너무 종류가 많은데 500종에서 1000종 정도가 있어요. 500에서 1000종. 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몇 개 소개해드리면 피칼리 박테리움 프로스니치 이런 게 있고요. 삐깔리? 약간 해리포터 마법 주문 같았는데. 삐깔리 바리움 뭐라고요? 삐깔리? 피칼리 박테리움 삐깔리 박테리움? 프로스니치. 프로신츠?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피칼리는 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서 분리가 됐다. 진짜로요? 네네. 삐깔리. 그다음에 박테리움은 박테리아라는 뜻이고 프로스니치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네네. 똥균하고 프로스니친인 거네요. 말하자면. 네네네네네. 그리고 잘 아시는 락토바실러스 이런 게 있고요. 유산균. 네. 락토프리 뭐 이거 할 때 그 네. 락토요? 락토는 이제 그 우유라는 뜻이고요. 네. 네. 바실러스는 막대 모양을 뜻해요. 그게 이제 몸에 좋은 유익균입니까? 네. 네네. 그 다음에 또 뭐 아카만시아 뮤시니필라. 유신은 네, 약간 맞아요, 맞아요. 정맥질을 좋아하는 끈끈한 거. 맞아요, 맞아요.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거예요 미생물을? 미생물의 이름은 얘네들의 모양이라든지 특징, 서식지, 그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쓰고 보통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많이 어원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박테리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추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아직 발견 못한 우리 몸 안에 유익 미생물도 있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우리 장내 환경은 혐기 환경이거든요. 산소가 없는 환경인데 똥 나오는 순간 산소에 노출되잖아요. 네. 죽잖아요. 죽으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한 미생들이 많죠. 그러면 두 분이 하나씩 발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프코니아 피칼리아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그럼 만약에 발견하면 내 이름 하나 넣어줘요. 네, 데프코니아 피칼리아. 괜찮네. 근데 혐기성이어서 어렵다는 거는 그냥 혐기성 환경에다 대변을 싸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히 해결되는 네, 엉덩이만 혐기성 넣고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네들을 키우는 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그렇지만 어떤 영양소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아직 이제 동정하지 못한, 키우지 못한 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은 상태. 지금 그 내 몸속에 이게 내 몸에도 삐깔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삐깔리.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얘네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삐깔리? 얘네는 우리가 못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식이섬유 몸에 좋다, 네. 폴리페놀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몸에 왜 좋은지는 모르시죠. 모르죠.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죠. 맞아요. 사람한테는 얘네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효소가 없고. 근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 예를 들면 피칼리 같은 애들이 얘네를 분해하고 해서 여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물질들이 결과적으로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 그다음에 뭐 대사 증진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없으면 그 유익한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식이섬유는 따지고 보면 미생물의 먹이네요. 좋은 애들의 뭐 이거 우리 삐깔리를 계속 애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놀게 하려면 식이섬유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소세지 좀 그만 먹어, 햄 좀 그만 먹어, 채소 먹어 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삐깔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유는 어머니도 모르셨을걸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아이고 소세지 좀 그만 먹어, 네 안에 삐깔리 좀 챙겨 이렇게 이제는 정확하게 몸 안의 미생물 삐깔리. 그러니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얘네들은 또 이제 거기서 똥을 싸고 그럼 우리는 그 똥을 또 사용을 하고. 똥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생물 대사 활성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사 물질
미생물들이 우리가 보내준 걸 섭취하고 내보내는 것들은 이제 대사 물질이라고 하는군요. 그것도 약간 작아서 일부러 물질이라고 하는 걸까요? 다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어떤 형태예요? 가스예요? 아니면 고체예요? 아니면 액체예요? 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화합물, 저분자 화합물 형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미생물이 지금 39조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류도 네. 다양하고. 그러면은 다 다를까? 왜냐면 채식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육식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못 먹는 것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식습관에 따라서 식습관이 다 다르니까. 네. 얘네들은 어떻게 다 달라요? 얘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피칼리는 식이섬유를 좋아해서 식이섬유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애들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애들은 식이섬유가 있으면 그것도 먹다가 뭐 단백질이 왔다, 지방이 왔다, 설탕이 왔다. 그러면 또 걔네를 사용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척하다가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나쁘게 돌변해서 나쁜 물질들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단백질류의 나쁜 물질들 화내는구나. 네,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 점막이 약화되고 난 이게 약간 여러분 소름 돋는 게 이게 나만 그런가? 워낙 또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육식을 많이 해요. 육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날에 딱 갑자기 나 이렇게 야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샤브샤브 집을 가요. 제가 제 발로 가요. 그 샤브샤브 집 가가지고 야채를 막 그냥 흠뻑 먹고 와요. 그리고 또 막 먹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미생물들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닌가. 근데 가능한 얘기인 게 진짜로요? 얼마 전에 네이처에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우리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온 게 있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 본인이 적응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적응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음식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내 기분 탓인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삐까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샤브샤브 찍까?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생물이 시켜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있죠. 결과들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내 안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네요. 나는 나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채소를 먹으면 나쁜 미생물한테도 약간 먹이를 주는 거 아닐까? 맞아요. 예. 박테로이디스 프라질리스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걔는 식이섬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단백질도 사용하고 지방도 사용을 해요. 그럼 박테리아 프라질리스는 식섬유가 없으면 얘는 살아남겠죠. 딴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단백질 아니면 지방을 사용해서 여러 독성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 마냥 무조건 막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 그래도 이제 유익균들의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유익균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군이 줄어드니까. 늘어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생태계라고 하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우리도 생태계가 크게 피라미드가 있을 때 어느 한 층이 무너지면은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막 그 환경이 파괴되고 막 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녀석도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서 한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에 좋은 환경일 때는 그래도 좋은 애들이랑 같이 좋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좋은 일 해요? 네. 근데 살기 어려운 환경이 왔다. 그럼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돌변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식이섬유만 잘 먹이면 고분고분하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쵸. 얘가 없어지면 그쵸. 갑자기 단백질을 안 먹던 걸 먹으면서 네. 약간 흑화하게 흑화할 수 있다는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여기 저희 5명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다 식습관도 다르고 이력들이 다를 텐데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 동일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지 않고 쌍둥이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제2의 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의 지놈, 제2의 유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깐만, 쌍둥이가 다르다는 건 되게 의외네. 이거 잠깐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쌍둥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 아니면 자라면서 달라진다. 이게 뭐죠? 마이크로바이옴의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뚱뚱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했을 때 저희가 질병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으니까 유전자 간이 뭔가 다른 게 달라야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표현형을 보일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제2의 지문이 맞네요. 지문은 진짜 다 다르니까 쌍둥이더라도.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미국의 제프리 아이 고든 교수님 연구실에서 무균쥐가 있어요. 미생물이 아예 없는 쥐, 그다음에 균이 있는 쥐가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살이 찌는 먹이를 다 준 거예요. 무균쥐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얘는 살이 안 찐 거예요. 그러면은 장내 세균이 살을 찌는데 기여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람 똥을 이용한 거예요. 마른 사람 똥과 뚱뚱한 사람 똥을 무균쥐한테 준 거예요. 뚱뚱한 사람 똥을 받은 쥐는 뚱뚱해졌고 마른 똥을 받은 쥐는 안 뚱뚱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비만인 사람 똥 내에 미생물 유래 어떤 물질, 미생물이 살을 찌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된 거죠. 저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대변을 이식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똥을 먹일까봐 그러니까 먹이는 건지 아니지. 어디다 꽂는 건지 꽂겠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 일단 일단 쥐부터. 쥐부터. 일단 쥐부터. 사람은 상상하지 말고 일단 네. 쥐만 해. 쥐한테 어떻게 이식해요? 쥐는 이제 만약 사람 똥을 얻었다. 그러면 일단 똥을 잘라야 돼요. 저희가 혐기 환경에서 똥을 자르고 똥을 어떤 이제 액체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쥐의 위에다가 넣어줘요. 위에다가요? 뒤로 넣는 게 아니에요? 네, 위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근데 네네네. 잠깐만, 근데 위 그 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될 텐데. 아 그래서 그 용액 안에 중화시킬 수 있는 위산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같이 넣어요. 아, 여기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히릿 아니라 여기 이렇게 너무 들어가는 거야? 잔인하다. 다 몰랐죠. 전 당연히 나도 뒤로 뒤로 넣어줄 줄 들어갈 알았어요. 거예요. 왜냐면 똥물을 먹이는 건 좀 쥐한테 미안한. 근데 생각해보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 바로 그 아랫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스며들게 만들게 하고. 맞아요. 야.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쥐는 먹이고 사람은 사람 맞죠? 안 될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넣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재운다. 미국은 밑으로 넣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네. 근데 대변만 갖다가 이식을 해도 사람이 바뀌어진다 라는 건데 이 정도 연구면은 노벨 평화상 아니 평화죠 평화 모두가 평화를 넣었잖아요.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프리 아이 고든 교수님이 계속 언급은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받으시지는 못했고요. 노벨상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 연구가 가능했던 거는 무균 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무균지 쥐가 균이 없다. 네. 무균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제왕절개로 쥐의 새끼를 꺼낸 다음에 무균 수유모한테 수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균이라는 건 아예 아무런 그 균이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 네. 싹 다 미생물까지도 싹 다 아무것도. 네, 싹 다 없는 거. 무균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한 겁니까? 파스테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파스테르는 우리가 균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해에 다른 사람들은 균이 없어야 오래 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균 동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로 실험하자.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무균 동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스웨덴하고 미국에서 무균 쥐를 만들고 사육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균쥐를 아까 써서 한 연구를 우리 인간의 의학에 적용하려면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달라요. 다른데 얘네가 하는 기능, 예를 들면 식이섬유를 뭐 분해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기능은 90% 이상이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쥐를 이용한 연구가 여전히 사람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다르지만 그 다른 세입자들의 생활 습관은 비슷한 거군요. 기능은 비슷하다. 하는 일은 그나마 비슷하다.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연구하면 쥐를 한 다음 막 침팬지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 하잖아요. 근데 무균 침팬지를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쉬운 쥐를. 그나마 쉬운 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까만쥐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까만 쥐요? 네, 까만쥐가 이제 유전 정보 해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완료된 까만쥐를 무균화 시켜서 만들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력을 연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까만쥐를 무균화 시켜서 어쨌건 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라는 연구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죠.
그쵸. 그 장내 미생물이 장에 있는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이 전신 질환에 미칠 수 있다라는. 몇십 년 안 되죠. 그게 2004년 연구가 나왔으니까. 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생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여전히 지금 쥐 가지고 실험할 때도 미생물 넣어준다는 거는 감염을 시키고 병에 걸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실험들이 많은데 이때는 오히려 말하자면 비만인 생쥐를 마르게도 만들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똥 속에 들어있는 혹은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뭔가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비만 말고 또 이렇게 약간 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그런 질병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만 이후에 사람들이 자폐, 파킨슨병, 네. 치매, 우울증, 암, 어. 또 장내 미생물이 그 탈모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냥 다네요, 얘는. 모든 범인이네요. 야, 이거 참 아니, 엄청난데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기사를 봤는데 자폐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로 이용해서 자폐 환자 치료길이 열렸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진짜 가능해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폐 환자한테 건강한 사람의 그 똥을 이식하는 예. 그 임상 연구가 진행된 적이 아, 있어요. 예, 예. 그랬을 때 이 자폐를 겪는 사람들에서 행동 지표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결과는 있긴 해요. 아토피도요? 그래서 이것도 장 뇌축처럼 장 피부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피부까지도 영향을 준다. 장내 미생물이.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뭘 먹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또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바꿔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한 지난 20년 동안 저희 분야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말에는 이제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 뭐 이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뇌에도 약간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뇌에서 장이 아니라 장에서 뇌라는 거. 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뇌장도 맞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측면에서는 장뇌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내축? 뇌에서 장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하니까요. 우리가 막 시험 쳐서 긴장될 때 막 갑자기 네, 소화 안 그쵸, 되고 막 그쵸, 이런 거 그쵸. 보면 뇌에서 뇌 가는 거. 상태가 뭐 다 이게 움직이는 것도 다 네. 뇌에서 가는 건데.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거꾸로 장에서 뇌로 뭔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권력 관계가 뒤집힌 것 같은 되게 거의 연어인 거지, 연어. 미생물이 거의 연어인 거예요. 거꾸로 가는 애들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거리가 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다 차단이 돼 있고. 근데 어떻게 미생물이 뇌를 뭐 소통을 하고 제어하고 이게 가능한 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장하고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신경망이 있는데 그거를 미주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또 다른 거는 장에서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미생물들이. 그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에 직접적으로 가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면역세포에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뇌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물질이 혈액을 타고 가서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네. 장과 뇌를 연결하는 축이 있는데 이 축을 통해서 장에서 뇌로 어떤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입력이 신경이라고 하는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아니면 혈액을 타고. 혈액이라고 하는 뭐 터널.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근데 물질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흡착이 아니라 벽에 붙는 게 아니라 흡수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장에 있는 세포로 흡수돼서 혈액으로 가는 건데 그때 장에 같이 들어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도 같이 흡수가 영양소들이랑 같이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질 그러니까 약간 수도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죠. 네,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죠. 신경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봤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뭐 보통은 수용체나 이런 걸 자극을 하면 그거에 맞는 신호가 가는데 네,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수용체가 미주신경에는 있는 거예요? 미주신경 말단에 있어요. 말단에 있어서 걔네들이 감지가 돼서 뇌로 전달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어떤 상태가 건강한 건지 나는 그러면 내 장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장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장내 미생물 측면에서는 얘네는 다양할수록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는 음식이 식이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효식품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들 먹으면 유익균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고, 얘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얘네가 죽고 나쁜 애들이 증식하는 그 다양성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왜 이렇게 많이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뭐 A, B, C, D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다 다른 미생물인데 얘네가 기능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능의 중복이라고 하는데 기능의 중복.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외부에서 어떤 게 안 좋은 게 와서 A가 죽었어요. 근데 B, C, D가 있으니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생태계 측면에서는 하나가 사라지는데 나머지가 그 기능을 해주니까 그럼 무조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건가요? 질은 달라요. 질은 다양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다 달라요. 환경 따라. 아 여기는 거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미생물 같은 경우에 어떤 한 군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 질환들 보면은 파킨슨병, 암, 그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흥미로운 게 구강 미생물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구강 미생물은 구강에만 gat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장에서 구강균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장에서 왜 구강균이 왜 구강균이 어떻게 장까지 가요? 그러면 침을 삼키면 그 균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위산 때문에 발견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다양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얘네가 거기서 증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딴 애가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위에서 시달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비실비실해서 죽어있든지 뭐. 도착하면 거기 다른 애들이 워낙 쌩쌩하게 살아 있으니까 길을 못 펼 텐데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걔들이 뭐 겨우 도착하고 났을 때 거기서 활개를 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새는 또 구강 장내축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구강 장내축. 그러면 구강에 있어야 될 균들은 구강에만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네요. 베스트죠. 네. 아예 모든 균을 없애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균에 노출이 되면은 그 무균들은 그네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무균 환경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균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 안의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는 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연구들을 보면 또 되게 궁금한 주제 중 하나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애도 있지만 나쁜 애도 많고 나쁜 애가 우리 몸에 잘못 들어오면 감염이 되고 뭐 진짜 문제가 되면 폐혈증이 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데 면역계 입장에서 보면 뱃속에 혹은 우리 몸속에 39조의 미생물이 있다는 거 약간 폭탄을 떠안고 있는 느낌을 갖거든요. 네네. 우선은 동존하려면 면역 시스템은 억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식이섬유 유래 물질들 있잖아요. 그 물질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를 통해서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무균지에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하면 초기 일주일 면역 반응만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얘네들이 좀 정착하고 살아남고 그럼 얘네들이 식이섬유 사용해서 물질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이 사라지기는 해요. 네. 신기한 거는 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장내에는 미생물이 득실득실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장염에 걸리지 않는 거는 식이섬유 유래 물질 같은 걸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장내에 있는 면역계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 거네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면역세포들은 사실은 방위군의 임무가 있으니까 나쁜 애들은 골라서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면역 세포들이 얘네를 이제 맛을 보잖아요. 네. 맛을 봐서 이제 적응된 애들은 안 죽일 거고 네. 갑자기 들어온 애들은 또 공격을 할 거잖아요. 너 나와 검문을 하고 잠깐만 넌 안 되겠는데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끽 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니네들은 뭐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면역계가. 면역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미생물들도 서로 가린단 말이에요. 아, 새로운 애가 왔을 때 얘를 경계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미리 얘네들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그리고 왜냐면 얘네들 서로 도움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먹이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또 하나의 그냥 사회네요. 네. 미생물 사회. 근데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똥을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 키운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똥을 키워요? 네. 똥을 어떻게 하길래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람의 당뇨 환자의 미생물이 이걸 만드느냐 보여줄 때 당뇨 환자의 똥이랑 당뇨가 없는 사람의 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키운다는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혐기 환경을 했잖아요. 네. 질소를 막 넣어줘요. 그 산소를 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네가 먹는 복잡한 식이섬유 등등등 먹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한쪽은 얘네 대사를 할 거잖아요. 나오는 얘네 대사 물질을 받는 통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얘네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이만큼 받아도 몇 개월 계속 키울 수 있는 거죠. 커져요 그러면 양이? 계속 얘네 증식하니까 나가고 또 먹이면 또 나가고. 아 그렇게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똥을 키운다는 말이 그 똥에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증식시킨다는 거지 똥의 양을 불린다는 게 그런 건 아니죠. 나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점점 잘하는데 똥을 키운 데서 점점 이거 애기들 좋아하는 얘기인데 애기들 똥이 커진단다. 그 애들이 막 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마이크로 바이옴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 근데 냄새는 정말 그 냄새가 계속 그 나요. 냄새가 나요. 네. 그 양이랑 상관없이 그 냄새가. 또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네. 아, 지금 직접 키우고 계세요? 저희는 키웁니다. 네.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 변으로 뭐를 또 알아냈습니까? 말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뭐 연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은 똥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질병에 관련된 네. 거.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똥은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가 어린 쥐의 똥을 늙은 쥐한테 이식을 한 거예요. 설마. 네. 그랬더니 늙은 쥐의 뇌 염증 감소하고 눈 염증도 감소하고 피부의 수분 함량도 증가하고 뭐야? 근육의 탄성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더 오래 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이거 노화 방지? 네, 그렇단 말은 예? 어린 쥐의 똥에 있는 미생물 유래 물질이 어떠한 노화 방지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요새는 이제 똥 자체를 어떻게 치료제로 활용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장내 미생물하고만 잘 지내면 그냥 오래오래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는 예, 일부는 예, 예. 일부는. 예, 그리고 또요.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된 게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장에 어떤 미생물도 있는지에 따라서 약효가 엄청 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복용한 약물 이렇게 먹는 약은 다 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얘를 대사시켜서 분해해서 효과를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변형시켜서 독성 있는 걸 만들기도 하고 혹은 미생물 자체가 약에서 변해서 약물 효과를 매개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파킨슨병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심혈관계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또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떠냐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긴 해요. 지금 연구에서 연결되는 게 올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래요? 이게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생각 걱정하는 거 그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과불화화물. 얘네들이 별명이 포에버 케미컬이에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환경에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다 우리 몸에 쌓이고 그러면 이게 암이랑 비만이랑 치매 일으킨다까지 입증이 되는데 입증이 됐구나. 문제는 얘가 안 빠져나가 절대로. 안 빠져나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과부라 화합물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이게 새로운 거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만든 치료제가 상용화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단 2건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건이 있긴 있네요. 근데 그 2건 모두 다 재발성 클로스리디움 디피실레, 그러니까 CDI가 클로스리움 디피실레인데 우리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잖아요. 그럼 장내 균층이 망가질 거잖아요. 그때 병원 내 감염으로써 CDI 감염이 일어나요. 그럼 그게 장염 같은 걸 막 일으키는데 그럼 그때 초반 치료는 항생제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거의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재발하면은 항생제가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분변 이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 효율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분변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든 게 2건이 있고 그럼 그거는 좌약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는 이제 정부용? 먹는 거고 하나는 이제 좌약이고. 작년이었나? 녹화하다가 열이 한 40도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녹화를 끝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 좀 약간 되게 내가 스스로가 되돌아보니 섹시했던 것 같아. 아 일할 때 티 안 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쓰러져서 갔잖아요.
링겔을 놔주고 뭐 항생제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레스트 인 피스 된 거예요? 다 죽지는 않고요. 네. 사람한테 줄어든 건가요? 네, 줄어들고 일부가 죽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식이섬유를 보면 얘네들 증식을 하고 그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항생제 관련해서 이스라엘에서 재밌는 연구가 진행됐는데 항생제 복용하면은 유산균을 먹어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은 사람이 있고 자기 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고 가만히 냅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자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누가 빨리 가느냐를 본 거죠. 어떤 게? 누가 제일 빨리 갈? 자기 똥. 자기 똥, 그쵸. 그 다음은 그다음 여기 유산균. 안 먹은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 네, 유산균이 제일 늦게 가. 진짜요? 왜 그래요 그거는? 유산균은 다른 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낮아진 상태니까 걔네가 정착을 먼저 할 거니까 원래 내 균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비만이면 날씬한 사람 똥을 이식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성 씨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살을 더 빼고 싶다면 아예 날씬한 다른 사람 거를 구해가지고 이식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 의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식할 수 있어요. 당뇨인 사람한테 시도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때 문제는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왔다. 예, 복불복이군요. 예. 그런 분변 이식이 아까 당뇨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서 했었고 자폐도 했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로 누구는 효과가 있고 누구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은 무균 환경이 아니니까 얘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게 이제 약점인 거고 따라서 얘네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일까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이렇게 무균쥐로 연구한 거는 굉장히 통제된 조건에서 세균들 다 없애고 특정한 세균 넣어주고 빼주고 혹은 똥 넣어주고 빼줘서 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효과가 나온 것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유익균을 먹어서 뭔가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비만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통제된 환경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네. 특히 살아있는 균을 넣는 거면 네. 몸에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병이 약이 되는 시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똥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아직 먼 미래다. 근데 맞춤형 치료제로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추면 괜찮다. 이제 장기적으로 똥이 정말로 치료제가 되려면 저희가 원하는 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느 환경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환경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같이 조합해서 만드는 시기가 와야 똥 자체를 안전하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애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얘네를 조절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약은 복용하다 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지만 얘네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